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헌법 개정 주요 의제로 내어놓은 사항 가운데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칙 및 총각 및 기본권 부분에서 5번째 의제로서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자유, 평등 등 헌법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을 신설할 것인가? 일단은 신설하자 이런 것이죠. 개헌특위에서는 신설하자는데 공감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성평등의 경우 다른 영역보다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 입법례로 독일 기본법 제3조 제2항 2호를 소개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현행헌법 제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하는 양성평등 규정까지 별도로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과도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죠. 사실은 11조 제1항으로서 평등에 대한 헌법 조문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 그리고 양성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다시 한번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더 두텁게 보호를 하는 조문이 들어가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요. 보통은. 그런데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혼인하지 않은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방치하게 되는 결과가 되죠. 똑같이 우리나라의 국가를 운영하는 돈이 있다고 합시다. 예산이 있을 때 혼인한 사람,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기에 오히려 소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홀로 사는 사람, 혼인을 못한 사람, 어떤 사정으로 이혼한 사람, 이혼당한 사람, 그리고 또 사별을 했든 어떻게 됐든 나이가 들게 되면 혼인하지 않은, 그러니까 양성이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 미성년이어서 혹은 혼인할 연령이 되었어도 아직 혼인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 국가 운영을 하는데 드는 예산을 그들은 배제하고 혼인한 사람에게
먼저 쓰게 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국민이 혼인 생활을 유지한다. 그런 것이 좀 일반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앞으로의 그 시대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적인 태도이고, 그 국민 중에 특별히 누군가를 나누어서 규정하는 것은 결코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과거 다른 나라에서 그와 같이 했던 것은 이 소외된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발붙이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차별과 냉대 혹은 축출하고자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적인 임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오늘날 혼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혼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억울하고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법조문이 좀 이상하죠. 결국 이 헌법조문 제36조 제1항을 넣음으로써 혼인한 사람은 우대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대하면 좋은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한정돼 있는 이미 그 양이 정해져 있는 예산과 이미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느 한쪽을 우대하면 다른 쪽은 우대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대의 반대를 만일 냉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냉대받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헌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떡 하나 더 줄게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이 내 떡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떡일 때 내가 너한테 하나 더 줄게 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정의롭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외국의 입법례에서 독일 기본법을 소개했는데 차이는 그들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했고 우리는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라는 것도 별도로 있죠.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이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헌법을 고쳐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러면 국민평등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으로서 평등하면 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꼭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야만 따로따로 평등해야만 그것이 평등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도대체 왜 성별이어야 하는가? 사람은 동물과 좀 다른 것이 그 성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인간이 존엄하다고 이야기하지 여성이 존엄하고 남성이 존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중성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존엄하지 않은 것일까요? 두 번째로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규정을 헌법에 넣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EU 기본권 헌장의 사례와 같이 넣자 하는 주장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다른 강의를 보면은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EU는 국가가 아니고 EU는 유럽인들만 회원으로 들어가는 곳이고 그래서 EU 기본권 헌장은 법도 아니고 헌법도 아니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유럽인의 기본적 권리 선언서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헌특위에서 당당하게 한 이야기가 EU 기본권 헌장에 있기 때문에 넣어야 하겠다고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EU 기본권 이야기는 이제 덮어둡시다. 그것은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외국 입법 예로 핀란드의 예를 들었습니다. 핀란드에서 누구든지 자녀 출산의 경우 기초생계에 대한 권리를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다. 그런데 핀란드와 우리나라는 국가의 그 기본 운영 방침이 다르죠. 우리나라도 세금을 50%, 70% 이렇게 받아서 국민의 그 생계를,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국가가 유지를 한다면, 그러면 병이 나면 국가가 고쳐주고 자녀를 낳으면 그 생계를 보장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각자가 예를 들어서 연봉으로 비교를 했을 때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좀 더 그 비싼 차를 사고, 연봉이 적은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핀란드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적당히 소형차를 사고 나머지 돈은 다 내놔서 그걸 나눠 가져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소형차를 살 수 있게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헌법 제32조 제4항에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런 아프리카와 같은 환경에서 들어갔다면 아주 개혁적인 입법이겠죠. 그리고 또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한 19세기 말 정도의 그런 색채가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이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내용만 보면 필요하겠죠. 그런데 헌법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장하고 저것도 보장하겠다 그러는데 헌법은 부하로 거느리고 있는 것이 법밖에 없습니다. 헌법 밑에 법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이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일 내가 여성을 아주 싫어해서 여성을 차별한다, 여성을 보고는 웃어주지도 않는다 고 했을 때 헌법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은 법률이 여성은 고용하지 않는다, 여성은 임금을 더 적게 준다, 이런 식으로 여성인 경우에는 남성은 괜찮은데 여성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퇴직시킨다, 이런 식의 법을 통해서 차별을 했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것만 헌법이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여성을 우대하라고 만약에 법률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명령을 한다면 이 조문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모든 국민은 사상의 자유, 심리적 자유, 그 모든 것이 다 제한돼 버리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후진적인 조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로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겠습니까? 비현실적이죠. 우리 헌법 제36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해서 그냥 멀쩡하게 자기 집안에서 우리 가족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할 때 국가가 정부기관이 거기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그 태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와서 간섭하지 않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시 이것도 법으로 관계가 있을 때만, 그러니까 헌법은 법률이라고 하는 징검다리가 있을 때만 물길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헌법이 근원적이고 아주 강력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헌법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세세히 간섭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그러한 국가 밖으로 달아나 버리겠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유이지 관리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규정을 넣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임산부 기본권을 만들자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것이죠. 이렇게까지 가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또 정부는 인구 절벽이 어떻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도 일면의 타당성밖에 없습니다. 만일 지구 환경이 앞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혹은 지금과 같이 가게 되면 그 지금 이야기하는 인구 절벽이라든지 혹은 또 그 노령화의 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다른 식으로 그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헌법을 이렇게 그 임신, 출산, 양육을 증진하기 위해서 헌법을 이렇게 고친다. 그들에게 기본권을 인정하자 하는 것이 일부 지금 이 개헌특위 같으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게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죠. 전체 국민 가운데 임신의 기본권을 놓았을 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선 절반의 남성입니다. 그들은 임신할 도리가 없죠. 그 다음에 가입 연령 이하의 여성입니다. 또 그 가입 연령 이상의 여성이고 환자인 여성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누구를 위한 기본권이 헌법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 부분은 헌법 하위에 있는 법률로 헌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해서 모성보호라는 규정에 근거해서 정책으로 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전체 국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국민은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던가 그러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너무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생명과학이 대단히 발달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인공배양으로 개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 모성보호라는 것을 국가적인 의무로 규정을 해놓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임산부들은 분노하지 말기 바랍니다. 단지 학문적인 이야기이니까 임신을 해서 출산하는 그 출산한 개체의 수준을 전체 국민은 상당히 많은 국민이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하죠. 그 수준이 일정한 정도에 이를 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태어나는 그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개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즉 보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누가 귀엽다고 한다든지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다든지 하면은 금세 긴장감이 풀리고 어떤 경계심을 풀고 이런 경향이 좀 있죠. 그런데 보호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보호를 받는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합니다. 보호자의 의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보호는 규제의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우수개체 생산을 위해서 규제를 하자. 그러면 당치 않은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임산부가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약물 중독에 걸려 있다든지 혹은 정신적으로 불건전하고 불안하다든지 허약하다든지 또 환경이 안 좋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뇌의 능력이 낮다든지 그런 혹은 범죄나 혹은 그런 불건전한 쪽에 소질이 기울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헌법은 소수자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헌법이 보호하는 그 소수자의 문제는 바로 생명권에 관한 보호가 되겠죠. 우선은 살아 있어야 그 다음에 행복도 추구하고 다른 것도 할 것이기 때문에 소수자란 이야기는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생존에 지금 우리 한 나라 안에서 공존하는데 불리한 입장에 있고 그들의 공존이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적인 보호 한계입니다. 그래서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그러면 소수자를 제외한 다수자가 있겠죠. 이 다수자들에게 소수자를 싫어하지 말라고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소수자를 보호할 뿐입니다. 또 이렇게 헌법이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 지금 개헌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소수자 보호라기보다는 우대 쪽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대를 해주게 되면 나머지 다수자가 그 우대받지 못하는 다수자는 소수자보다 후순위 국민이 되어버립니다. 헌법상 2등급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임산부는 1등급 국민이고 임산부가 아닌 모든 국민은 2등급 국민이 됩니다. 또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여성만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성은 1등급 국민이 되고
여성이 아닌 나머지 국민들은 2등급 국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헌법이 자체적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할 수 있는 소수자 보호는 인간의 마음까지, 사람들의 습성까지 지배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단지 법령으로 그들을 차별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법령으로 그들을 우대하게 되면 나머지 전체 국민들이 거기에 반발할 것은 당연한 일이죠. 세 번째로 개헌특위는 공직 진출 등에서 동등한 참여 보장을 명시하는 규정을 넣자.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공직과 선출직에 여성과 남성이 반반씩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에 반반씩 하자고 넣자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외국 입법례로 프랑스 헌법 제1조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헌법 제1조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은 남녀가 선거직과 그 지위는 물론 직업적, 사회적 직책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가 아니고 동등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 이야기는 프랑스는 어느 부분에서는 동등하게 다가서지도 못하는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직업적, 사회적 직책에 여성이 남성하고 똑같이 다가설 수 없다. 다가선다는 것은 아직 뽑힌 것이 아니죠. 그저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이것을 갖다 놓고 다른 나라는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모든 국민은 여성이어서 공무 담임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이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 즉 그것을 충족하면 공무 담임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무 담임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되는 것, 또 국회의원의 그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는 것, 등록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널리 해석을 해도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개헌특위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더 많은 직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헌법에 남성이 여성과 동등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이라는 조문도 한 개 더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은 여성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애초에 문제가 많은 출발입니다. 단지 헌법에는 국민만 있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헌법 원칙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50%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 이야기를 하려면 여성이 50%, 남성이 50%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뜻을 따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역별로 50%씩 나뉘어 있어야 되겠죠. 서울은 50% 남녀가 나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면 헌법이 제대로 집행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모든 지역에
공무원과 선출직은 여성 50%, 남성 50%로 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지역만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또 똑같이 반반 나눠야 하겠죠. 그러면 법으로 자격을 정하는 직역, 그 직업의 구역, 영역, 거기에서는 다 여성 50%, 남성 50%로 하면 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여성의 권익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는 것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보기로 하죠. 교사, 여성은 50%만 뽑아야 합니다. 만일 남성 지원자가 숫자가 적다. 교사가 만일 100명이 필요한데 여성 지원자는 많은데 남성 지원자가 20명밖에 없다. 그러면 헌법을 한번 정해놓으면 여성도 20명만 뽑아야 합니다. 40명밖에 선발을 못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또 다시 재시험을 해서 새로운 시험을 봐서 뽑아야 하겠죠. 소방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방관은 여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수죠. 역시 50%씩 확보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 여성이 좀 많죠. 이 경우에도 남성을 충원을 하고 여성은 숫자를 줄여야 할 겁니다. 경찰, 직업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9급 공무원, 10급 공무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지원자의 숫자가 50%를 충족하지 못하면 적은 숫자를 기준으로 똑같은 비율로 선발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법 집행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크게 바뀐다고 했죠. 무엇이 바뀌냐면 지금까지는 국민 중에 가령 건축직을 공무원을 모집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일정한 자격이 있고 응시한 사람 중에 능력이 이렇다 저렇다를 판단해서 그 숫자를 뽑았죠. 이제부터는 건축직을 뽑는데 능력이 우수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남성끼리 일정한 숫자, 여성끼리 일정한 숫자를 뽑게 됩니다. 그러니 여성은 우수하고 남성은 우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지만 이 양 성별 사이의 차이는 고르게 되지를 않죠. 그러면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원자가 남성이나 여성 중에 적은 숫자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선출직이나 공무원들이 능력이 우수한 사람과 우수하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게 되면 그 효율은 우수하지 못한 데에 맞춰서 평준화됩니다. 그러니까 걸음을 빠르게 걷는 사람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같이 보조를 맞추면 빠른 사람한테 맞출 도리가 없겠죠. 느린 사람에게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을 선발한다든지 선거직으로 또 공무원을 뽑는다든지 했을 때 그 나중에 결과 뽑힌 사람들의 능력은 아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남성 50%, 여성 50%는 충족하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됐을 때 사람만 그렇게 선발하느냐. 소소한 이야기를 하면 현재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가면 그 남자 화장실은 개수가 적습니다. 손님이 좀 적게 오는 모양이죠. 여성의 경우에는
아동과 같이 쓸 수 있는 곳도 있고 여성의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남자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50%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이 개수를 채워놔야 할 겁니다. 이런 일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같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개헌특위가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자.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낯설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겁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그러면 일을 하는 공간, 즉 근무처하고 가정사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이죠. 육아휴가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인데 그것을 헌법에 넣는다. 그러면 다른 사정도 많겠죠. 그 노령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도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국민이 더 오래 살게 됨으로 해서 근무하는 그 연한도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정년퇴직하는 연령도 늦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이때도 연계를 해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 여기 이름에 붙어 있듯이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은 정책입니다. 정책은 국가가 아니죠. 정책은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는 국가 밑에 있는 통치기관에 불과합니다. 3분의 1이죠. 따라서 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헌법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위계 질서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양성평등에 관한 개헌 논의가 있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은 내용을 헌법에 더 넣겠다고 하는데 우리 헌법은 지나치게 많이 이미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그러한 사실을 만일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조문을 넣자고 하면은 그것은 넣을 필요가 없다. 왜? 이러이러한 근거로 하고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해 두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